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기막힌 시집살이를 겪은 사람이에요. 요즘 결혼하는 젊은 세댁들은 오히려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본다면서요. 저도 엄청 옛날에 결혼한 편은 아닌데 저희 시댁은 정말 유난히도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몸도 마음도 모두 망가져버린 시집살이를 하다 보니 제 이야기를 어디다 풀 곳도 없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답답했던 속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곳이 생겨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희 시댁은 집안 자체는 으리으리했어요. 남편은 4대 독자였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의사였던 전형적인 엘리트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개원한 지 20년 된 병원의 병원장이셨어요. 그 병원에서 남편은 의사로 일했고 저는 간호사로 일을 했었죠. 사실 제가 간호사였을 때는 남편과 결혼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어요. 병원장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처음부터 달고 있었던 남편은 간호사나 다른 동료 의사들 사이에서도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였거든요. 그런 남편과 여러 번 마주쳐도 저는 저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성으로서는 조금도 생각이 없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번호를 물어보고 밖에서 밥을 먹자는 등 대시를 해오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원래 제가 봤던 남편은 말도 없고 남한테 관심도 없어 보이는 사람 같았는데 밖에서 만나보니 말투는 무뚝뚝하지만 생각보다 세심하게 잘 챙겨주는 다정한 면이 있는 사람이더군요. 대시는 남편이 먼저 했지만 사귀면서 제가 더 남편에게 빠진 것 같아요. 저희는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이 너무나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시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걸 한 번에 알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절 쳐다도 보지 않으셨고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얼굴이라도 엄청 판반했었꽃인 줄 알았는데 그래 그냥 간호사라고? 질문도 아니고 그냥 혼잣말이셨죠. 그래도 그때는 바짝 긴장한 상태였기에 시어머니의 그 애매한 말투에 열심히 대답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땡땡 간호대 나왔고요. 아버님 병원에서 일한 지는. 네 부모님은 뭐 하시니? 아, 저희 부모님은 펜션 사업하세요. 저희 고향이 원래 강원도거든요. 동해 바로 근처라서 비수기에도 인기 많은 편이에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거라. 밥상머리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아주 조잘조잘 잘도 떠드는구나.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시집살이가 힘들긴 하겠구나 싶은 생각은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댁에서 독립해 차로 30분 거리인 곳에 살고 있었고 또 결혼 후에는 시댁으로 들어가지 않고 저희만 따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만날 일이 자주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죠. 시부모님이 직접 저희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따로 살게 되면 많아야 2, 3주에 한 번씩 시댁에 가게 될 테니 그 정도는 괜찮거니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엄청난 착각이었죠. 결혼식을 3달 앞둔 시기에 저희의 신혼집은 정해지게 되었고 신혼집의 위치를 알게 된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한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마련해 주신다던 신혼집은 시댁 바로 아래층 집이었어요. 고급 아파트에 평수도 잘 나온 곳이라
금액대는 어마어마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하나도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거리가 가까운 만큼 시부모님을 만나는 횟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제 시집살이는 정말이지 가혹했어요. 시아버지는 집안일에 크게 관심이 없고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분이셨는데요. 그래서인지 집안 분위기는 항상 엄숙하고 딱딱했어요. 시어머니는 모든 집안일을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며 가르치셨고, 저는 모든 집안일을 시어머니가 가르치시는 대로 따라야만 했죠. 대부분의 집안일 순서는 밥을 먹는 것부터 빨랫감 정리하는 것까지 전부 의사이자 3대 4대 독자인 시아버지와 남편이 우선순위였고, 그 다음이 시어머니, 그 다음이 저였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남편이 먼저 씻고 나와야만 제가 씻을 수 있었고, 저희 신혼집을 제 집처럼 드나드시는 시어머니는 항상 눈에 불을 켜고 저희 부부 씻는 순서까지 감시하셨답니다. 결혼 전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죠. 처음에는 불만이고 뭐고 당장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낮에 근무를 하던 밤에 근무를 하던 일이 끝나면 언제나 시댁으로 퇴근을 해서 정해진 집안일을 마친 후에 집에 와서 잠을 잘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제사가 1년에 6번이라 2달에 한 번은 무조건 아침 일찍부터 제사 음식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절대적으로 잠이 부족해지더라고요. 덕분에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망가져 가고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시댁에서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매 끼니마다 무조건 모든 사람 앞에 밥과 국, 그리고 6가지 반찬을 1인분씩 차려놓았어요. 마치 일본식 가정요리 식당에 가면 나오는 상차림처럼요. 그리고 요리를 제가 다 하더라도 그릇에 담는 건 무조건 시어머니 몫이었는데요. 정갈하게 시아버지와 남편의 상을 차리고 시어머니의 상까지 차리고 나면 저에게 남은 몫이라곤 풀떼기나 양념 찌끄러기 등이었어요. 밥마저 부족할 때가 많았죠. 그래서 애초에 요리할 때 제가 양을 4인분보다 조금 많게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달려와서 손등을 내려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분명히 정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줬었지? 지금 내 말을 어기는 거야? 그게요, 어머님. 항상 차리고 나면 양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하던 것보다 0.5인분만 더하면 양이 딱 저희 가족에 맞을 것 같아서요. 뭐가 양이 부족하다는 거야? 다들 아무 소리 안 하고 잘만 식사하는데. 그야 다른 분들 식사 먼저 차리니까요. 아무래도 아버님도 남편도 남자분들이시니까 넉넉하게 드시잖아요. 그걸 고려해서 조금 양을 넉넉히 하는 게. 시끄러워. 좀 있는 집안 들어오니까 우리 집 살림살이가 전부 네 거 같아?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낭비할 생각하는 것 좀 봐. 네가 먹는 양을 줄여서라도 아낄 생각을 해야지. 제가 퇴근하고 막 들어올 때도 있는데 밥이 반 그릇도 안 남을 때도 많으니까 제가 너무 배고파서 그래요, 어머님. 너 가서 거울 좀 봐라. 지금 얼마나 살이 쪘는지. 안 그래도 우리 아들 와이프가 간호사라서 다들 흉볼 텐데 외모라도 가꿀 생각을 해야지. 어쩜 너는 시집와서 살이 더 쪘니? 아주 이제 마음 놓고 게을러도 된다는 거야. 뭐야? 아니요, 어머님. 제가 요즘 잠도 못 자고 퇴근하고 나서도 계속 서서 일하니까.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너 어디서 그렇게 꼬박꼬박 어른한테 말대꾸하라고 배웠니? 어? 시어머니는
대화가 하나도 통하질 않는 분이셨어요. 제가 하나하나 대화로 풀어보려고 해도 무조건 윽박만 지르니 나중에는 아무 말 안 하게 되더군요. 시어머니야, 집에만 계신 전업주부시니 그 모든 일들을 시간에 맞춰 딱딱 해내시고 식사량도 조절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매일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는 건데도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모든 집안일을 하니 배가 고플 수밖에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살이 찐 건 살이 아니라 전부 붓기였어요. 퇴근 후 시댁까지 들렀다가 저희 집으로 내려오면 발이 너무 부어서 신발도 잘 안 들어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혼한 이후부터 신발을 한 사이즈 큰 운동화만 신고 다녔어요. 제가 하루가 다르게 안색도 안 좋아지고 몸이 부으니 남편은 시간이 날 때마다 퇴근 시간을 맞춰서 저를 데리고 외식을 나갔어요. 남편이 직접 시어머니께 이런저런 부부 동반 모임이 있다고 들러대니 시어머니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주말에도 시간이 나면 바람 좀 쐬러 간다고 들러대고 저희 부모님 펜션으로 가버렸어요. 그나마 남편이 이렇게 쉴 틈을 만들어주니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애당초 의사란 직업이 워낙 바쁘다 보니 이런 날들은 한 달에 많아야 2번 정도였고 저는 누적된 피로감과 스트레스에 점점 더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긴 겁니다. 제가 결혼한 지 한 1년 반쯤 넘어갈 때였는데요. 남편이 어쩌다 한번 저희가 바람 쐬러 나갈 때 친정 부모님 펜션으로 간다는 말을 했었어요. 그전에는 딱히 위치를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그 얘기를 듣자 그때부터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 펜션을 별장처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저는 나중에 저희 친정엄마 전화를 받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미 몇 개월 동안 여러 번 이용하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제가 혼자 고된 시집살이를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스트레스가 오더군요. 안 그래도 친정집에 갈 때마다 부모님이 제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시집간 딸이 매번 찾아올 때마다 안색이 안 좋아지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이 되셨던 거죠. 딸, 요즘 힘든 거 없어? 올 때마다 얼굴이 너무 안 좋네. 와서도 잠만 자고 아까 보니까 너 다리가 너무 많이 부었더라. 이러다 하지정맥류라도 걸리겠어. 일이 바빠서 그렇지 뭐. 예전에는 이 정도 바빠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나도 이제는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틈틈이 발 마사지도 받고 여기 와서 쉬고 하니까 괜찮아. 아니 사돈어른은 며느리가 이 지경인데 근무도 조정 안 해주셔? 병원장 며느리 시켜준다고 아주 콧대가 높더니 뭐 해주는 것도 없이 이게 뭐야. 아우 그러면 요즘에는 다 뒤에서 말 나오고 그래. 다른 직원들이랑 똑같이 일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내가 체력이 안 따라줘서 그런 거야. 그래도 그렇지. 여기라도 자주 와서 푹 쉬고 가. 요즘에는 왜 이렇게 뜸해졌어? 이제는 거의 3, 4개월에 한 번씩만 오네. 남편이 바빠서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차마 부모님이 더 걱정하실까봐 저는 시집살이가 힘들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매번 일 핑계만 댔어요. 그렇게 1년 넘게 부모님께 시집살이가 험하다는 사실을 숨겨왔는데 시부모님이 펜션에 자꾸만 가시니 혹여라도 두 분이, 특히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께도 고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될까봐 노심초사하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 대화는 별로 나누시진 않았다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너무나 당연하게 아무런 금액도 내지 않고 가장 비싼 방에 2, 3일씩 머무르다 가셨어요.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걸 거절하기도 그렇고 돈을 내라고 하기도 그러니 말없이 계셨다가 성수기에도 찾아오니 저에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친정 엄마에게 상황을 전해 듣고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해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혹시 당신 어머님 아버님 우리 친정 펜션 다니시는 거 알았어? 간혹 가신다 그러더라고. 왜? 아니, 그걸 그냥 그렇게 두면 어떡해. 어머님 아버님이 돈도 안 내시고 제일 비싼 방에 2, 3일씩 있다 가신다는데 당신 그것도 알았어? 우리도 그랬잖아. 우리는 성수기는 피해서 갔었잖아. 그것도 가끔씩. 어머님 아버님이 지난달에만 2번을 가셔서 주말 내내 있다 오셨대. 펜션 사업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성수기에까지 그것도 주말에 그렇게 가시면 어떡해. 당신이 얘기 좀 해봐. 돈 내라고? 참나. 우리 부모님이 뭐 한 달 내내 계신 것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 야박하다니. 그럼 그게 하루에 얼마짜리인 줄 알아?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1박에 40만 원씩 한다고. 우리 부모님 펜션이 무슨 어머님 아버님 별장이야? 거긴 엄연한 사업장이야.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당신도 참 바라는 거 많다. 신혼집 이사도 가야 하고 부모님 펜션 이용할 때마다 돈도 내야 하고. 당신 그렇게 안 받는데 경제관념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전부 당신 좋을 대로만 맞추려고 하는 거야? 뭐? 남의 사업장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랑 우리 이사 계획을 왜 엮어? 그리고 이사 가자는 말은 당신도 동의했던 거였잖아. 원래는 1년 후에 간다는 걸 지금 2년이 다 되도록 못 가는 것도 꾹 참고 있는 건데. 돈은 거의 내 돈 들어가는 건데 당신이 참고 말고 할 게 대체 뭐가 있다는 거야?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어쨌든 전부 당신 뜻에 맞춰주고 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지금 어머님이 나한테 시키는 집안일들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뭘 참냐니? 그걸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엄마가 당신 가르쳐주는 거잖아. 우리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살림 하나는 정말 잘한다고. 평생 그러고 살라는 것도 아니고 돈 모이면 이사 가겠다는데 그거 잠깐을 못 참아? 이래서 여자들도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니까. 나 지금 진료 들어가야 돼. 끊어.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못할 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집살이를 못 견디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났죠. 그래도 남편이 시부모님께 말을 했는지 그 뒤로 시부모님이 더 이상 저희 펜션을 이용하진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보다 더 시어머니의 구박이 심해졌고 남편과의 사이는 묘하게 멀어지더군요. 남편과 둘만 있을 때면 틈틈이 얘기하던 이사 계획도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제 결혼 생활은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졌죠. 시간은 흘러 저희 부부는 어느덧 결혼 4년차가 되었어요. 저희는 여전히 시부모님 아래층 신혼집에 살았고 아이는 없었답니다. 시부모님의 압박이 계속 심해졌죠. 대체 왜 애를 가지지 않느냐는 거였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붓기로만 12kg가 쪘고 4년 동안 스트레스며 수면 부족을 달고 살았는데 애가 들어설 리가 있나요? 심지어 저는 스트레스로 인해 생리 자체를 5개월 동안 안 하기도 했어요. 몸 상태가 이러니 시아버지는 제 근무 시간을 조정해 낮 시간만 짧게 일하도록 해주셨지만
별 도움이 되진 않았답니다. 그래봤자 퇴근 후 집안일을 하는 건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집안일보다도 힘든 건 시어머니의 막말이었죠.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전보다도 더 심한 말들을 퍼부었고 시아버지와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를 굳이 말리지 않았죠. 그 두 사람도 시어머니의 말에 암묵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일 거예요. 예, 넌 들어가기 전에 윗집 아랫집 커튼 좀 싹 걷어다 빨아라. 네, 어머님. 목소리가 그게 뭐야? 하기 싫다는 거야, 뭐야? 아니요, 어머님. 제가 아침이라 목이 잠겨서. 하여간 여자 구실도 못하는 게. 아침부터 누구 집 복 나가라고 그렇게 죽을 상을 하고 앉았어? 재수가 없으려니까 아주 목소리까지 듣기 싫게 내는구나. 아, 저 왼수 같은 것. 그때쯤 되니 저도 매일같이 쏟아지는 시어머니의 구박을 그냥 체념하고 아무 생각 없이 듣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너무 힘들면 이혼을 하라고 하셨죠. 제가 직접적으로 결혼 생활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부모님 눈에는 다 보이는 모양이었어요. 엄마 아빠 두 분이서 괜찮다고 하시니 그때쯤부터 저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의 사이도 멀어질 대로 멀어져 남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 고민은 길게 가지 않았어요. 그런 고민할 새도 없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하혈을 하기 시작한 저는 몇 주가 지나도록 피가 멈추질 않았어요. 그때는 피를 너무 많이 쏟아 눈앞이 빙빙 돌 정도로 빈혈 증세까지 심해졌죠. 빈혈 증상이 생기자마자 저는 산부인과를 찾아갔어요. 다행히 저희 병원 내에도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에 근무 중에 검사를 받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들은 저는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몸이 오랫동안 안 좋다 싶더니 무려 자궁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 초기였다는 것이었죠. 암이라니, 솔직히 환자들이나 건너서 아는 지인들이 걸렸다는 얘기만 들어보았지 저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선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는데 제가 덜컥 걸리고 만 것이었어요. 의사는 언제 전이가 될지 모르니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받으라더군요. 저는 경황이 없는 채로 일단 가장 빠른 수술 날짜가 언제가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산부인과에서는 이틀 뒤 수술이 하나 취소되어서 그날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2달 반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틀 뒤에 수술 예약을 잡고 나왔어요. 그래도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 그나마 아버님께 패기치지 않고 빠르게 수술이 잡힌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급한 대로 이 사실을 병원장인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먼저 알렸고 근무 날짜부터 조정했습니다. 급하게 부탁을 드리니 대타 인원을 구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과정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사안이 사안인 만큼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최대한 시간을 맞춰주더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커피 쿠폰이라도 보내주고 인사를 했고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을 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혼자 남게 되자 그제야 제 몸에 암세포가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섭게 다가왔어요. 생각이 참 많아지더군요. 그간 살아왔던 생각을 하며 집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이었어요.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순간적으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걸 겨우 가라앉히고 전화를 받았어요.
일부러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내며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가 이미 모든 소식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 암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한서방한테 다 틀었다. 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먼저 연락을 했어야지. 지금 어디야? 몸은 어때? 통증은? 통증은 크게 없어. 엄마,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의사도 바로 수술하면 별 이상 없을 거랬어. 수술 이후에 건강관리 잘하면 된대. 초기라고? 수술은 언제인데? 수술해도 암이면 관리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닐 텐데. 아, 우리 딸.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수술은 언제래? 네 엄마 지금 다리 풀려서 통화하기 힘들 것 같다. 수술은 내일 모레야. 마침 취소된 수술건이 있어서 바로 예약했어. 곧바로 수술하는 거면 문제 없대.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엄청 죽을 병 걸린 거 아니니까 엄마 좀 진정하라고 해줘, 아빠. 그래, 알았어. 너도 몸 관리 신경 써. 한서방이 대뜸 암이라는데 얼마나 심장이 떨렸는 줄 알아? 젊은 나이에 암이라니. 당연히 엄마 아빠 놀라지. 수술이 내일 모레 몇 시야? 오전이야? 10시야. 수술도 금방 끝나. 너무 걱정하지 마. 이거 정말 큰일 아니야. 알았다. 일단 내 엄마 좀 진정시켜야겠어. 나중에 다시 연락하마. 겨우 부모님을 진정시켜드리고 전화를 끊는데 엄청나게 화가 나는 겁니다. 대체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렸길래 엄마가 거의 쓰러지시고 그 침착하신 아빠마저 놀라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씩씩거리면서 집에 들어갔어요. 마침 시어머니는 당신 친구들이랑 여행을 다녀온다고 집에 없었고 때맞춰 퇴근한 남편이 먼저 들어와 있더군요.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우리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린 거야? 뭐?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떻게 말했길래 우리 부모님이 거의 쓰러지실 정도로 놀라냐고. 안 그래도 두 분 다 연세도 있으신데 최대한 놀라지 않게 말씀을 드려야지. 또 그냥 기계처럼 대충 말했어? 뭘 또 내가 기계처럼 말해.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린 거야. 자궁에 암이 발견돼서 수술 들어간다고. 그래서 임신도 못하고 있었던 거라고. 못 살아. 그렇게 말하면 어른들은 당연히 놀라지. 그럼 어떻게 말씀을 드리라고. 참나, 내가 무슨 소아과 의사인 줄 알아? 이젠 아주 별걸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 하네. 말이 다르고 다르다는 소리잖아. 내가 항암 치료를 들어간다는 소리를 했어? 아님 마음의 준비를 하란 소리를 했어? 어련히 금방 수술 들어간다 하면 초기 발견인 줄 알았어야지. 요즘 같은 세상에 검색 조금만 해도 심각한 병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는데 당신 부모님이 호들갑 떤 거잖아. 그걸 왜 내 탓을 해? 하여간 이래서 사람이 무식하면 안 된다니까. 공감도 지능이야, 이 무식한 인간아. 의사란 인간이 환자 보호자한테 말하는 법도 모른다는 게 자랑이야, 지금? 무식한 사람이 누군데 남의 부모를 욕하는 거야? 그간 쌓여있던 불만이 저희 부모님을 욕하는 소리에 걷잡을 수 없이 크게 터졌어요. 정말 저녁 내내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싸웠죠. 남편은 제가 평소처럼 쉽게 져주지 않자 처음엔 당황하더니 이내 엄청나게 화를 내더군요. 어디서 아내가 남편한테 한마디도 지지 않느냐는 거였어요. 숨막히게 가부장적인 모습이 시아버지랑 똑 닮았더군요. 꼴도 보기 싫어서 그날은 각방을 썼어요. 세상에 어떤 남편이 와이프 몸에 암세포가 발견됐다는데 별것도 아닌 병이라고 말하나요? 화가 나는 와중에도
수술 준비에 필요한 걸 미리 체크했는데 어찌나 제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지던지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았어요. 겨우겨우 새벽 늦게 잠이 들었다가 오전에 간신히 출근을 했어요. 얼굴이 엉망이었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다들 모른 척 해주더군요. 아마 제가 수술을 앞두고 마음고생을 했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역시 이른 퇴근을 하고 저녁부터 금식에 들어갔답니다. 전날부터 누적된 피로감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쉬고 싶었죠. 그런데 퇴근 후 간단한 정리를 하고 나오니 시어머니가 문자를 보내놓으셨더라고요. 빨리 올라오라고요. 여행 갔다가 막 돌아오신 모양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윗집으로 올라가니 시어머니는 이미 문 밖으로 나와 계시더군요. 너는 뭐 하느라 저녁도 안 차리고 있는 게야?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버럭 소리를 지르셨죠. 딱 보니 제가 암이라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오늘 저녁은 안 먹는다고 내일 수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자궁에 암세포가 발견돼서 내일 오전에 수술을 들어가요. 오늘 저녁부터 금식이라 식사는 못하고요. 아버님이 차리지 말라고 하셔서 집에서 쉬는 중이었어요. 뭐? 자궁에 암이 있다고? 하여간 가지가지 하는구나. 여자 구실만 못하는 게 아니라 돈 잡아먹는 기계였네 아주. 그럼 내일 제사는? 내일 제사요? 아, 내일이 제사 날짜였네요. 근데 제가 오전 수술이라 병원에 일찍 들어가 봐야 해서요. 그럼 수술 시간을 늦추던지 아님 날짜를 미루던지 하거라. 네? 아니 어머님, 저 암이 발견된 거예요. 초기에 발견되어서 다행이지만 최대한 빨리 제거하고 치료받아야 한다고요. 내일이 아니면 2달 반을 기다려야 한다는데 그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기다려요? 2달 반이 아니어도 당장 수술은 해야지요. 암인데요.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답이야. 내일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네가 어디서 호들갑을 떨어 호들갑을 떨긴. 수술 그거 한 2-3시간 미루고 제사 드리고 가거라.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싫으셔도 그렇지 어떻게 수술 앞둔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1년에 6번이나 제사를 드리면서 수술도 못 받게 하냐고요. 어디서 근본도 없는 년이 목소리를 높여. 네가 이제는 나를 아주 우습게 알아? 그전까지는 얌전하게 네네만 하다가 뭐 하는 거니? 제가 화가 나서 꼬박꼬박 할 말을 다 하니 시어머니는 아주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노발대발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또 한마디 하려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악소리를 내며 머리를 움켜 잡으시는 겁니다. 어디서 두부 한 모가 날아온 거예요. 저도 놀라 어안이 벙벙 했는데 계단 밑에서 올라온 저희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페트병 같은 걸로 머리며 어깨며 등이며 손 닿는 모든 곳을요. 너야말로 어디서 내 자식한테 못되게 굴어? 어디서 희한한 아이라인 문신받고 온 무당 눈깔 주제에 그 눈 깔아. 깔아. 아, 내 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미쳤어? 그래, 미쳤다.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그렇게 조상님이 좋으면 내가 아주 니네 조상님 곁으로 보내버릴라니까. 어디 한번 그 주둥아리 계속 나불거려 봐. 어? 엄마, 그만해. 엄마, 그만. 너 아주 한 번만 더 내 딸한테 까불어봐. 내가 그때는 진짜 미친년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알았어? 엄마가 겨우 진정하시자 그때까지 한 계단 밑에서 엄마를 말리지도 않고
지켜보던 아빠가 제 소매를 슬쩍 잡아당기며 아래층으로 데려가셨고 잔뜩 화가 난 엄마도 따라 내려오셨어요. 아빠는 아픈 딸 좋은 거 먹인다고 장바구니에 한가득 짐을 들고 계셨죠. 그 와중에 저는 그걸 보고 두 분은 아빠가 던지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저희 친정 부모님과 함께 저희 집으로 들어왔는데 두 분이서 그러시더군요. 짐 싸라고요. 중요한 짐부터 최대한 많이 싸라고 하셨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짐을 한가득 빼서 아빠 차에 실었어요. 제가 금식하는 걸 모르셨던 친정 부모님은 두 분의 목 식사만 차려드렸죠. 방에 있으니 친정 부모님이 식사하던 도중에 남편이 막 퇴근하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이 놀라 어쩐 일이시냐고 물어보는데 친정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요. 아, 저희 아빠가 남편에게 딱 한마디 하신 걸 들었어요. 지금 그 문고리 열면 당장에 손모가지 분질러지는 줄 알게. 아마 남편이 제 방 앞으로 왔었나 봐요. 거기까지 듣고 저는 잠이 들었고 오랜만에 좀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다음 날 눈을 떠보니 제 방의 부모님이 남편 방에 이불이며 베개를 전부 가져와 주무셨더군요. 오전에는 부모님이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셨고요. 다행히도 저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나왔어요. 눈을 떠보니 엄마가 많이 우셨는지 눈이며 코가 다 빨개지신 걸 봤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죠. 의사 말로는 수술 경과는 괜찮다더군요. 앞으로 건강관리에 힘쓰고 주기적으로 검진도 받으라는 말을 끝나고 저는 병원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병원 밖으로 나서려는데 제 앞에 누군가가 저희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너 때문에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그걸 저희 아빠가 나서서 말리시고 시어머니는 악을 쓰시고 사람들은 죄다 쳐다보고 또 한 번 한바탕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잠시 후 병원 보안요원이 뛰어와 시모를 말리자 시모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발악을 했죠. 이거 안 놔? 내가 여기 병원장 마누라야. 내가 내 며느리 버르장머리 좀 고쳐놓겠다는데 어딜 말려? 당장 해고당하고 싶지 않으면 내 몸에서 손 떼! 그러자 저희 아빠가 더 큰 목소리로 사람들 전부 들으라는 듯이 얘기를 했죠. 나도 여기 병원장 사돈이야. 내가 암 수술 받은 내 딸 챙기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말려? 여기 병원장은 지 며느리가 암에 걸렸는데도 제사상 안 차렸다고 행패를 부리는 그런 막대 먹은 인간이야. 그래? 뭐라고? 뭐가 암에 걸리긴? 그 입 안 닥쳐? 시애미가 며느리 예절 교육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야? 여기 병원장 사모 입장은 그렇다는 거지. 어디 한번 마음대로 또 짓거려봐. 여기 병원장 사모가 이렇게 사람 목숨 귀한 줄도 모르고 병실에서 막 태어나는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아대는데 그 꼴을 가만 내버려두는 병원장이란 사람은 뭐가 다르겠냐고. 이딴 인성으로 환자 진료까지 보고 있다는 거잖아. 아니야? 지금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게 그거야. 그래서 그깟 밥상머리 좀 혼자 차리기가 싫어서 내 딸 암 수술도 2달 뒤로 미루라고 했어. 친정 아빠의 말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시어머니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로 어버버 거리더군요. 어디서 소란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저 멀리서 남편이 불이 나게 뛰어오고 있었고요. 친정 아빠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한테 한 번만 더 우리 앞길을 막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남편은 시어머니 팔을 우악스럽게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끝났고 저희 셋은 바로 친정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이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하늘이 도우신 걸까요? 그 다음 날 바로 기사가 하나 뜨더군요. 전날 저희가 벌였던 소동에 대해서요. 땡땡병원 병원장 가족에 갑질이 도가 넘는다며 시어머니랑 싸울 때 아빠가 했던 말들이 고스란히 전부 적혀 있었고 그간 그 병원 내에서 발생한 의료 사건 건수도 수도 없이 많다는 내용의 기사였죠.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은 난리가 났고 땡땡병원 관련 기사에는 기사 내용에 동조하는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병원 내에 카더라 하는 소문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사실 윗선에선 워낙 쉬쉬하는지라 그 병원 간호사였던 저도 의료사고건이 그렇게 많았는지는 몰랐어요. 그간 분노가 쌓여 있었던 건 저희 가족뿐만이 아니었더군요.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뭉쳤고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까지 할 정도로 일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말았죠. 이혼 소장을 꾸려보내자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해 길길이 날뛰며 이 모든 걸 제 탓을 하는 겁니다. 당신네 가족이 무슨 짓을 했는 줄 알아? 내가 당신들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혼 얘기를 먼저 꺼내? 기껏 데리고 사라졌더니 배은망덕하기는. 두고 봐. 내가 아주 길거리에 나 앉게 해줄 테니까. 놀고 있네. 어디 하고 싶으면 해봐. 나도 아직 다 끝난 거 아니거든. 그날 당신네 엄마가 나한테 무슨 난리를 쳤는지 우리 엄마가 다 찍어놨으니까. 어디 고소하려면 해봐. 우리도 무고죄로 맞고서 바로 때려버릴 테니까. 당신네 집 식구들이 그간 나한테 한 짓들까지 전부 보상받을 테니까 각오는 당신이나 해.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반성은커녕 도리어 제 탓만 해대는 남편의 태도에 저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이판사판이 되었죠. 남편은 정말로 저희 가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소장을 받은 저희도 곧바로 맞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시댁에서 겪은 모든 일들을 전부 손해배상 청구했고요. 또 시부모가 마음대로 썼던 저희 부모님 펜션가까지 빠짐없이 청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병원에 대한 기사를 제일 처음 적어주신 기자님께 메일로 보내드렸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기자님은 4년 전 땡땡병원에서 의료사고로 동생을 잃은 분이셨더군요. 그동안 땡땡병원이 무마시킨 의료사고 건들을 차곡차곡 모아두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병원장부터 인성이 바닥인 사람들이라는 게 저를 통해 드러났다며 저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하셨어요. 다음날 병원 게시판과 지역 커뮤니티에는 땡땡병원 병원장 가족이 반성은커녕 며느리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시댁 가족들은 더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답니다. 일주일 뒤에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다 함께 집단 의료소송을 걸었고 동료들에 의하면 병원 내에서는 병원장을 해임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더군요.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집으로 찾아왔어요. 평소 그 고상하던 스타일링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시어머니는 대뜸 저희를 불러내더니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쯤 했으면 그만하죠. 사람들 전부 들쑤셔서 저희 엿먹이려는 거. 이 정도면 잘 통한 거 아니에요? 비싼 차 몰고 헛소리 하러 왔어요? 누가 그래요? 우리가 그쪽 엿먹이라고 한다고. 우리는
정당하게 배상 받아야 할 것들을 요구하는 거고, 당신네 가족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건 그간 쌓아온 업보를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게, 누가 그렇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망나니처럼 살래? 참나. 그래서 그만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도 아직 남은 카드가 있어요. 그때 저희 집 복도 앞에서 저한테 폭력을 행사하셨었죠? 제가 그래도 며느리 걷어들였던 정이 있으니 그것까진 신고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쯤에서 관두지 않으면 폭행죄로 지금 바로 신고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하던 거 다 그만두세요. 웃기고 앉아있네. 이봐요 아줌마.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갑질해온 거 그걸 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배상받는 거, 이혼하는 거. 우리는 이거 2개밖에 안 했어요. 다른 건 다 당신들이 스스로 판 무덤인 거죠. 사람들 살려야 하는 의사가 아주 천인공노할 짓들을 저질러 놓고 왜 그걸 우리 가족 탓을 해요? 딸, 비켜봐봐. 제가 시어머니한테 하극상을 부리며 대드는데 엄마가 뒤에서 저를 제치고 나오셨어요. 손에는 소금을 한 바가지 들고서요. 그리고는 그 소금을 정말 세게 시어머니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기껏 와서 한다는 소리가 얼른 안 꺼져? 어디 한번 신고하려면 신고해봐라 이 못된 년아. 내가 이 나이에 그깟 빨간 줄 좀 생기는 게 두려울 것 같아? 어디 간사한 혓바닥을 놀리고 앉았어? 내가 벌을 받아도 나라에서 주는 벌을 받지 니년한테 미안할 건 하나도 없어. 다시는 여기로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 소금을 한 바가지 맞은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고 엄마는 씩씩거리면서 시어머니가 몰고 가는 차에다가도 소금을 뿌렸어요. 저 차까지 모든 게 재수가 없다면서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돌아간 이후로 시댁 식구들한테는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이혼의 승소에 꽤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명예훼손권은 쌍방과실로 판사에 의해 거의 강압적으로 합의를 보고 끝냈고 시댁 식구들이 그간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모두 인정되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었죠. 의외로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아마 시아버지가 괜히 또 인터넷에 말이 나올까봐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정리하기 위해 막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잘된 일이죠. 저는 요즘 그간 바쁘고 속 시끄러웠던 모든 일을 끝내고 친정집에서 부모님의 펜션을 같이 관리해주며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젊을 적엔 놀 것도 없고 일자리도 많지 않은 시골이 답답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평온한 시골 생활의 맛에 푹 빠져 있어요.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저희 친정 동네만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아마 한 5년 정도는 이렇게 건강에만 신경 쓰며 조용히 살지 않을까 싶네요. 저의 기막힌 시댁살이를 들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기만을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해외에는 없는 오직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유일한 병이 있죠. 바로 화병인데요. 얼마 전까지 저는 그놈의 화병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 보전한 채 지내야 했어요. 제 병의 원인 제공자는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셨는데, 그렇다 보니 저는 시월드 입성과 함께 고부간의 갈등을 겪게 됐고 결국 화병을 얻고 말았죠. 자리를 털고 일어난 뒤 제가 제일 먼저 행동에 옮긴 건 이혼이었어요. 남편 입장에선 억울하기도 했을 거예요. 엄격히 따지자면 남편이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을 파탄낸 장본인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관자는 제2의 가해자라고요. 남편 하나 믿고 시집 온 제가 자기 부모로부터 말도 안 되는 핍박과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었다는 건 자기 손에 칼만 안 쥐었을 뿐이지 제 가슴에 비수를 꼽은 것과 다를 바 없으니까요. 시어머니의 폭언과 괴롭힘, 그리고 남편의 방관은 우리나라 며느리들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한 레퍼토리겠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에도 할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가슴에 꾹꾹 담고 살자니 이러다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아서 일단 살고 보자는 심정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의 대나무 숲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부모님이 갈라섰기 때문에 결혼 전까지 제 인생의 대부분은 엄마와 단둘이 보내야 했죠. 엄마는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셨는데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다가 저를 임신하는 바람에 학업을 접고 아빠와 살림을 차리게 되었어요. 이후에는 저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다시 미술을 하려고 했는데 혼인신고도 올리기 전에 아빠와 헤어지는 바람에 그것마저 여의치 않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의 꿈을 갉아먹고 자란 셈이에요. 참 못된 딸이죠. 그런데도 엄마는 단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게 늘 엄마 인생의 최고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죠. 할아버지가 정해준 남자와 선도 보기 전에 집안도 직업도 별 볼 일 없는 남자와 애부터 만들었다는 이유로 외가에서 내쳐진 엄마는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면서 난생 처음 가난이란 걸 경험하게 되었어요. 부잣집 외동딸로 자라면서 단 한순간도 돈이 궁했던 적이 없던 엄마가 말이에요. 요즘은 부부가 헤어지면 아이를 맡지 않는 쪽이 아이를 맡아 키우는 상대한테 양육비를 주잖아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양육비는커녕 엄마가 화구를 팔아 마련한 커플 반지까지 훔쳐간 파렴치한이었어요.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는데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엄마는 그걸 보고만 있었어? 경찰에 신고라도 했었어야지. 헤어지고 난 뒤에야 알았는데 뭘 어쩌겠니? 반지 하나 찾자고 그 인간이랑 다시 얼굴을 마주치는 게 그때는 더 끔찍했다. 그리고 오죽하면 헤어지는 마당에 커플 반지까지 훔쳐갔겠니? 엄마 말로는 아빠네 집 형편이 안 좋아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었을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당장은 아니어도 형편이 좀 나아진 뒤에라도 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빠는 그조차도 안 했어요. 엄마는 자기 인생도 포기하고 저를 먹여 살리느라 그 고생을 했는데 아빠는 어쩜 자기 인생만 생각하는 건지 정말 용서가 안 돼요. 엄마는 자기 때문에 가족들과 절연까지 했는데 말이죠. 그나마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 몰래 전셋집이라도 마련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녀는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엄마는 어린 저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일을 하러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전셋집을 빼서 미술 학원을 차리는 거였죠. 학원 안쪽에 살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나머지 공간에는 저학년 아이들이 앉아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커다란 책상과 이젤을 놓았어요. 그리고 한 벽 가득 재료 선반을 놓고 그 위에 석고상을 놓았고요. 석고상과 이젤 등은 엄마 미대 동기들이 사오셨더라고요. 엄마 혼자 미술학원을 꾸밀 자신이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친구들을 부른 거였죠. 그렇게 달려온 엄마 동기들은 순식간에 짐 정리도 해주고 필요한 미술 도구들을 자비로 사다 날랐어요. 엄마가 그러시는데 그날 엄마 동기들은 다들 입을 꾹 다문 채 일만 하다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촉망받던 동기가 하루아침에 미혼모가 돼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파서 그랬던 거예요. 다들 돌아가고 엄마랑 가장 친했던 정희 이모만 남아서 남은 뒷정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화난 사람처럼 뚱한 표정으로 일관하던 정희 이모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더니 펑펑 울더래요. 기집애야,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린 네가 말도 안 하고 유학 떠난 줄 알고 얼마나 욕을 했는데. 너 이러고 사는 것도 모르고 내가 널 얼마나 미워했는지 알아? 친구라는 게 어쩜 이럴 수 있어. 너한테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냐고. 정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경황이 없기도 했고 솔직히 창피했어. 배는 점점 불러오지. 애 아빠는 월세방 하나 얻을 힘도 없지. 우리 아버지가 아시면 나는 당장 집에서 쫓겨날 텐데 그럼 애는 어떻게 키우나. 엄동설한에 우리 아기를 어떻게 키우나 그 걱정뿐이었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랑 정희 이모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 진정이 된 정희 이모가 눈을 부릅뜨고 엄마한테 그랬대요. 애 아빠는 그 개자식은 지금 어디 있어? 멀쩡한 사람 인생 망쳐놓고 어디 처박혀서 살고 있냐고. 지 새끼가 이렇게 냉기도는 화실에서 살게 됐는데 왜 코빼기도 안 보여? 너 그 자식 연락처 알지? 비록 혼인신고는 안 했어도 집 주소는 알 거 아니야. 내가 그놈의 집구석을 뒤집어 놓고 올 테니까 연락처 1이네. 어서. 됐어. 이러지 마. 이미 나랑 끝난 사이야. 난 우리 정란이 키우는 거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으니까 너도 그만 잊어줘. 기집애야, 이 꼴로 어떻게 너 혼자 애를 키우겠다고 그래. 적어도 애 키울 방 한 칸은 얻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냉골에서 저 어린 걸 어떻게 키우냐고. 너 우리 사촌 오빠 알지? 변호사 한다던 오빠 말이야. 너한테 우리 오빠랑 만나보라고 내가 일전에 소개시켜준 적 있었잖아. 내가 그 오빠 찾아가서 위자료든 뭐든 받아달라고 할 테니까 어서 말해. 이 바보야. 너 이러고 사는 꼴 난 못 본단 말이야. 정희 이모는 이후로도 매일같이 찾아와 아빠 연락처를 물어댔고 결국 엄마는 아빠 집 주소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빠가 2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들고 찾아와 엄마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마련한 돈인지는 나중에서야 정희 이모를 통해 들었어요. 아빠랑 결혼하기로 한 여자 쪽에서 예단비로 가져온 돈을 가져온 거였더라고요. 내가 사촌오빠를 데리고 그 인간이 다니는 회사로 찾아갔더니 그놈이 곧 결혼을 한다지 뭐야? 상대 여자가 직장 상사 조카라나?
그래서 뭐 협박 아닌 협박 좀 했지. 네가 서류상으로는 깨끗한지 몰라도 엄연히 네 딸이 세상에 나와 있고 그 딸을 낳아 기르는 여자가 있는데 홀가분하게 결혼하는 꼴은 못 보겠다. 그랬더니 꼬랑지를 팍 내리곤 싹싹 빌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이러지 말고 내 친구한테 가서 빌라고 했지 뭐. 빈손으로 갈 생각 말고 양심껏 봉투 채워가라고. 근데 꼴랑 20만 원밖에 안 넣었을 줄 누가 알았겠니? 쪼잔한 새끼 같으니라고. 당시 돈으로 20만 원이면 요즘 돈으로 환산했을 때 대기업 직원 한 달 월급쯤 되는 돈이었어요. 그 돈 20만 원에 아빠는 우리 모녀에 대한 부채감을 훌훌 털고 새 장가를 가게 된 거죠. 그런 아빠와 달리 저희 엄마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유치원생부터 국민학생, 중학생까지 미술 지도를 하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보조 강사를 둘 만큼 형편이 안 돼서 엄마가 10사람 몫을 해야만 했죠. 다행히 정희 이모랑 엄마 동기들이 종종 와서 아이들을 봐주기도 했지만요. 엄마가 하루 종일 미술학원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미술학원 밖을 나갈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대부분이 미술학원 바닥을 기어다니거나 엄마를 대신해 학원생 언니 오빠들이랑 노는 사진이 대부분이죠. 엄마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저 하나 잘 키우자고 열심히 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났던 거예요. 한창 낮잠도 자야 하는 나이였는데 학원생들 뛰어다니는 소리에 네가 깊은 잠을 자지 못했어. 졸린데 잠을 못 자니 늘 칭얼대니까 애들이 널 칭칭이라고 놀리기도 했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팠다. 엄마도 참, 잠은 죽고 나서 관 속에서 자도 충분해. 그래도 어릴 때부터 언니 오빠들이랑 어울려 지내서 그랬는지 내가 외동인데도 외롭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때 그 언니 오빠들은 다들 잘 살고 있나 모르겠네. 엄마는 궁금하지 않아? 제가 뜬금없이 예전 엄마 제자들 얘기를 꺼낸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당시 사귀던 사람이 어릴 때 엄마 미술학원에 다녔던 오빠였거든요. 한 동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때 동네에서 종종 마주치기는 했는데 같은 대학에 다니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귀게 된 거예요. 오빠랑 저는 6살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하는 게 많았어요. 흠이라면 가끔씩 오빠가 저를 놀리려고 예전에 제 똥기저귀 갈아줬던 얘기를 꺼낸다는 거였죠. 내가 그때 너 정말 많이 업어줬었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나지? 똥기저귀 차고 돌아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자랐나 몰라. 웬 고리적 얘기를 하고 그래. 예전에 오빠가 날 업어줬건 똥기저귀를 갈아줬건 지금은 나랑 오빠 자기하는 사이면서 한 번만 더 내 흑역사 들춰내서 놀리면 앞으로는 손도 못 잡게 할 거야. 알아서 해. 오빠는 제 말이라면 꾸벅 죽는 남자였어요. 게다가 사람이 무던하고 선하기까지 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오빠랑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이유였죠. 그런데 한때는 오빠의 장점이었던 우유부단함이 결혼 후에는 내 속을 썩어 문드러지게 한 원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진작에 알았다면 이 결혼은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반년도 안 돼서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자 엄마는 많이 놀라셨어요. 엄마만 두고 벌써 시집을 간다고?
왜 이렇게 서두르는데? 연애하다가 한 30쯤 해도 되잖아. 엄마, 나야 그래도 상관없지만 태성 오빠는 어쩌라고. 내가 30이 되면 오빠는 36이라고. 남의 집 귀한 아들을 그 나이 먹도록 장가도 못 가게 막는 게 말이 돼? 그러다가 오빠가 딴 여자랑 결혼하면 난 어쩌라고. 세상에 남자가 어디 태성이 하나뿐이니? 시간 두고 천천히 찾아보면 더 좋은 남자도 많아. 그래, 남자야 많지. 근데 우리 집 사정 뻔히 알면서도 받아줄 사람이 있겠어? 나 호적상으론 외삼촌 딸로 돼 있었잖아. 엄마 눈에는 내가 귀한 자식이겠지만 결혼시장에서 내 조건은 최악일 뿐이야. 아빠도 없이 미혼모가 난 사생아일 뿐이니까. 태성 오빠는 그런 나라도 괜찮다잖아. 제 말에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더 죄송하더라고요. 엄마가 결혼을 반대하는 통에 저도 모르게 쏟아낸 말이었지만 말을 뱉고 바로 후회가 됐어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는 어릴 때 호적에 외삼촌 딸로 올라가 있었어요. 제가 태어난 1980년대는 법적으로 미혼모가 자식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던 시절이라서 외삼촌 호적에 올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후 호적 정정을 할 수도 있었지만 외할머니가 말리셨어요. 제가 결혼을 할 때 시댁에 책 잡힐 거라는 게 이유였죠.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무렵부터 외가의 왕래를 시작하게 되면서는 더더욱 호적에 대한 문제는 있게 되었어요. 부모 동의가 필요한 일에는 외삼촌과 외숙모가 나서서 처리해 주셨고 그 외에는 엄마랑 모녀지간으로 사는데 불편한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문제란 거야. 태성이는 우리 집 사정을 너무도 잘 아니까. 언제라도 마음이 편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너한테 더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게다가 태성이 부모님도 네가 내 딸인 거 아는 마당에 너한테 상처 안 준다고 어떻게 장담하니? 그럴 바엔 차라리 우리 집 사정 모르는 남자 만나서 흠잡히지 않고 사는 게 낫잖아. 정란아, 이번만큼은 엄마 말 들어. 응? 한번 남자한테 호되게 배신을 당했던 엄마였기에 불안감은 더 컸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끝내 고집을 부렸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엄마도 백기를 들고 말았어요. 엄마도 반대하는 결혼을 한 탓에 저는 시어머니한테 시달림을 당할 때도 혼자 화를 삭힐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한테 시집살이의 고충을 하소연하는 것만으로도 제 선택이 틀렸다는 걸 시인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는 정말 유난히도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그날부터 말이죠. 내가 이런 말 하면 네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며느리로 들어오겠다고 마음먹고 우리 집에 온 걸 테니 돌리지 않고 솔직히 말아마. 난 그동안 내가 애지중지 기른 내 아들을 너한테 꽁으로 내줄 생각 없다. 너야 아빠도 없이 엄마 손에서 그냥저냥 자랐나 몰라도 우리 아들은 내가 이날 이때까지 애지중지 기른 귀한 아들이거든. 그래서 남들 못지않게 받을 건 받고 챙길 건 챙기고 싶다 이거야. 일단 니들 살집 말인데 나 그거 못 해준다. 내 남편이 세상 떠나면서 남겨준 거라곤 딸랑 이 집 한 채뿐인데 이걸 팔아서 니들 살 집을 마련해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니? 자식 내외 편히 살라고 늙은 노모가 이 나이에 전셋집을 전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건 네가 이해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혼수랑 말인데 기왕 해오는 김에 우리 집 TV랑 세탁기도 바꿔줬으면 한다. 나이가 드니까 낙이라고는 TV 보는 것밖에 없는데 보다시피 우리 집 TV가 화면도 작고 너무 오래돼서 화질이 엉망이지 뭐냐. 세탁기도 그래. 요즘에 누가 통돌이를 쓰니? 나도 이참에 남들 쓰는 드럼 세탁기로 바꾸고 싶구나. 그 정도는 해올 수 있지? 누가 보면 판검사 또는 의사 아들 장가 보내는 줄 알 정도로 어머님은 무리한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자기 엄마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데도 이놈의 남편은 찍소리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지 뭐예요. 저 어머님, 집 문제는 오빠랑 제가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그런데 혼수는 제가 결정하기 좀 그래요. 일단은 저희 엄마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얘가 내 말을 어디로 들은 거니? 내가 지금 너한테 부탁하는 걸로 보이니? 난 그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 뿐이야. 얘가 시어머니를 뭘로 보고 이래? 막말로 니네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듣자 하니 니네 외가가 꽤 산다며. 호적상 네 아버지로 돼 있는 외삼촌도 대기업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니 허울뿐인 딸 자식이긴 하지만 너 결혼하는데 어느 정도는 해줄 거 아니니? 나도 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 뻗는 거야. 암튼 내 할 말은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네 엄마한테 말을 전하든 말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맡겨놓은 돈 찾아가는 사람처럼 어찌나 뻔뻔하게 요구를 하는지 하마터면 어머님 앞에서 주눅이 들 뻔했다니까요.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남편을 흘겨봤어요. 오빠, 어쩜 그 자리에서 입도 뻥끗 안 하고 앉아있을 수가 있어? 오빠네 엄마가 너무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입 있으면 대답해봐. 어머니들이 다 그러시잖아. 장모님도 세상에서 네가 최고라고 하시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그리고 집은 내가 제출을 알아볼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없으면 없는 대로 작게 시작해도 되니까. 제 속은 다 타버릴 지경인데 어쩌면 그렇게 천하태평인지 남들이 보면 저 혼자 결혼하는 줄 알겠더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엄마한테 시어머니 요구사항을 전했고 엄마는 한숨을 푹 쉬시면서도 안 된다는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외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엄마 앞으로 해주신 상가 건물이 있어서 매달 걷어들이는 월세만 해도 상당해서 돈 걱정이 없는 것도 이유였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집에 흠이 많아서 돈으로라도 시어머니 마음을 사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았어요. 내 딸이 시댁에서 구박받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는 친정엄마의 마음인 거죠. 그렇게 저는 혼수며 예단비를 바리바리 싸들고 결혼을 했어요. 이 정도 맞춰드리면 그래도 시집살이는 시키지 않겠거니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한테는 이제부터가 시작인 셈이었거든요. 저희가 2년 터울의 아들과 딸을 낳고 사는 동안 시어머니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악독한 시어머니 노릇을 다 하셨어요. 명절 때 불러서 부려먹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제 면전에 대고 제 친정 욕을 하는 것도 일상이었죠. 제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도 저보고 아빠 없이 자라서 보고 배운 게 없어 그 모양이라는 소리를 서슴지 않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시댁에 있는 동안 자기 딸이 설거지라도 하면 아주 그날은 난리가 나는 날이었어요. 어디서 시누이한테 설거지를 시켜? 니네 집구석에서는
시부모고 시누이고 마음대로 부리고 살라고 가르쳤냐? 이래서 애비 없이 막 자란 건 티가 난다고 하는 거다. 네가 결혼도 안 한 처녀가 몸뚱이 함부로 굴려서 낳은 자식이니 크면서 뭘 보고 자랐겠냐고. 그런 개차방 같은 집구석에서 살다가 세상 물정 모르고 착해 빠진 내 아들 홀려서 번듯한 가정에 들어왔으면 우리 집안에 패 끼칠 일은 하지 말아야지. 내 말이 틀렸니? 우민이 우정이가 너 하는 꼴 보고 배울까봐 나는 그게 걱정이다. 냉큼 가서 설거지 안 하고 뭐 해? 처음엔 그저 어머니 말씀에 찍소리 않고 따르기만 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저자세로 나갔던 건 아니고 내가 가진 치부가 크게만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머리가 커감에 따라 더는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엄마인 내가 할머니한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사는 걸 보게 하는 것도 일종의 가정폭력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말씀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애들도 이제 다 커서 어머니 말씀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더는 세경 받아먹고 사는 종년 취급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거지 일하는 사람으로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어머님의 그런 행동 아이들 교육상으로도 좋지 않아요. 이게 지금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네 눈엔 시애미가 네 친구로 보이냐? 어머님, 제 말 아직 안 끝났어요. 말씀하시려거든 제 말 끝난 다음에 하세요. 설거지 문제만 해도 그래요. 아가씨가 먹은 그릇, 아가씨가 설거지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우민이 우정이도 초등학생 때부터 자기가 먹은 그릇은 자기들이 설거지하면서 자랐어요. 자기 일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올바른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 어머님도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리고 톡하면 제 친정 엄마를 비하하시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너무 없어 보여요. 어머님이 그러실수록 자격지심 때문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저희 엄마가 어머님보다 학벌도 좋고 더 부유한 가정에서 가정교육 잘 받고 자라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도 내심 그게 부러우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저희 엄마가 입는 옷이며 가방, 구두까지 따라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어머님. 평소에 어머님처럼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옷이랑 가방으로 치장을 해도 싼 티 절대 못 벗어요. 인성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한 번만 더 저희 엄마를 두고 몸뚱이 함부로 굴렸다느니 개차방 같은 집구석이라느니 그런 소리 하시면요. 저 명예훼손으로 어머님 고소할 거예요. 아셨어요? 처음이었어요. 그간 쌓였던 울분을 고스란히 어머님께 되돌려드린 거는요. 그런데 순간의 희열은 잠시일 뿐이더라고요. 그날의 일로 어머님이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우셨고 그 바람에 효자 남편은 한동안 시댁에서 출퇴근을 해야 했어요. 남편의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곡기를 끄는 어머님은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옥희 언니, 당장 나랑 병원에 가요. 가서 우리 엄마한테 빌라고요. 언니 때문에 엄마도 우리 오빠도 다 죽어가는데 언니만 이렇게 멀쩡히 사는 게 말이 돼요? 우리 엄마 이렇게 죽기라도 하면 나 언니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빌라고요. 시누이 손에 끌려 병원에 찾아간 저는 병상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낀 채 숨을 몰아쉬는 어머님과 그 옆에서 어머님보다
더 초주검이 된 남편을 보자 덜컥 겁이 났어요. 10수년간을 당하고 살다가 겨우 한번 속에 있는 말을 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내 남편이 이렇게 망가져 버릴 수 있는 건가 싶어 더는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그날 제가 병원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용서를 빈 후에야 어머님은 미음을 입에 넣으셨어요. 그제야 남편도 밥술을 넘기기 시작했고요. 시작은 호기롭게 했으나 결국엔 제가 진 싸움이었죠. 그리고는 또다시 어머님의 천언은 시작됐어요. 저는 전보다도 더 고개를 숙이고 살게 되었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엄마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들고 모처럼 친정에 방문했는데 온 집안의 서랍들이 헤집어져 있지 뭐예요. 도둑이 들었나 싶어 막 신고를 하려는데 그때 옷방에서 엄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차림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머리에는 온갖 장신구를 너덜너덜하게 매달고 치마 위에 바지까지 덧입어서 지퍼도 제대로 잠기지 않았더라고요. 게다가 시퍼렇고 붉은 화장이 마치 삐에로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괴상한 차림보다도 저를 놀라게 한 건 엄마의 한마디였어요. 아줌마는 누구세요? 여기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는데. 곧 누드 크로키 시작할 시간이라서 외부인은 출입 금지예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야, 나 정란이. 엄마 딸 정란이라고. 엄마, 나 못 알아보겠어? 세상에, 이게 꼴이 뭐야? 엄마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냐고. 울먹이며 엄마 어깨를 잡고 흔드는데도 엄마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자꾸 나를 뿌리치기만 하셨어요. 그날 저는 남편을 불러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갔고 그곳에서 치매 판정을 받았어요. 등급이 높아서 그런지 의사 선생님은 요양원에 입원할 것을 권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엄마 곁에서 간호를 하고 싶었지만 딸아이가 고3이라서 제 욕심만 챙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양원에 입원 수속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호적상 엄마와 저는 고모와 조카 사이였으니까요. 다행히 제 연락을 받은 외삼촌이 바로 달려오셔서 엄마는 무사히 입원을 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입원하신 이후로 저는 요양원과 집을 오가며 생활했어요. 물론 병원에 상주하는 간병인이 있어서 제가 매일 다녀가야 할 필요는 없었지만 제 마음이 그래야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저도 요양원을 찾는 날이 점점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딸아이에 이어 아들 녀석이 고3이 되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툭하면 저를 불러다 일을 시키시니 제 몸이 나만하지 않았거든요. 예, 너는 니네 친정엄마만 부모고 시애미는 부모로 보이지도 않니? 내가 혓바늘이 돋았다고 한라봉 좀 사오라고 했더니 며칠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소식이 없냐? 나도 네 엄마처럼 정신 놓고 병원에 들어가야 그제야 좀 챙겨줄 생각인 거냐? 아이고, 치매 안 걸린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어머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깟 과일 심부름이야 아가씨 시켜도 되는 거고 어머님 아들한테 사오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제 가슴을 후벼 파셔야 속이 풀리시겠어요? 저요, 어머님이 안 그러셔도 힘들어 죽겠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아이고, 남들이 보면 네가 365일
꼬박 병상 지키는 효녀인 줄 알겠다. 간병인 두고 가끔 얼굴이나 내미는 주제에 뭘 그렇게 생색은 내는 건지. 됐다. 우중충한 네 얼굴 보면 밥맛도 떨어지니까 가봐라. 아유,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꼴 당하며 오래 살아 뭐해. 어머님은 말로는 이러시면서 젊은 사람들보다 더한 무력을 보이셨어요. 어디서 돈이 그렇게 나는지 언제부턴가 고가의 수입 그릇이며 찻잔 같은 걸 잔뜩 사다가 진열장에 진열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그건 저희 친정엄마 취미이기도 했는데 그걸 따라 시작한 거였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외숙모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정란아, 요즘 많이 힘들지? 애들 키우랴 엄마들 보랴 네가 고생이 많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네 외삼촌이랑 병원에 들렀었어. 우린 네가 와 있는 줄 알고 돈봉투를 준비해 갔는데 간병인 말이 방금까지 있다가 막 갔다고 하더라고.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돈봉투는 네가 잘 챙기고 있는 거지? 우리야 상관없는데 그동안 병원에 다녀간 친인척분들이 좀 언짢아들하셔. 물론 인사 듣자고 돈봉투 내밀고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가 매번 아무 말이 없으니까 어른들이 보시기엔 좀 그러셨나 보더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돈봉투라뇨? 저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는데요. 어머머, 그럼 그게 다 어디로 간 거니? 그동안 우리가 두고 온 것만 해도 수백은 되는데? 예, 혹시 간병인이 돈봉투에 손댄 거 아니니? 그러지 않고서야 봉투에 팔이 달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 번도 네 눈에 안 띌 수가 있어? 혹시 모르니까 간병인한테 잘 말해봐. 뜬금없는 돈봉투 소동에 저는 간병인 아주머니를 따로 불러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 얼굴을 붉히시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사람을 어떻게 도둑으로 몰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아픈 사람들 간병인을 하고 사는 처지지만 그래도 직업 윤리는 있는 사람이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돈봉투에 손을 댔다니 날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저는 그런 뜻으로 한 소리가 아니라 정황상. 그러자 간병인 아주머니는 제 말을 뚝 끊으며 말했어요. 정황이고 뭐건 간에 나를 도둑으로 의심했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나요, 이날 이때까지 병원밥 먹으며 살았지만 단 한 번도 환자 물건에 손댄 적도 없고 탐내는 마음 품었던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 같아선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도저히 억울해서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지금 내가 그만두면 내가 훔쳤다는 거 시인하는 꼴밖에 안 되니까요. 하지만 언제든 범인 잡는 날 나한테는 사과 꼭 하세요. 괜히 부스럼만 긁은 꼴이 된 채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 간병인 아주머니를 보는 게 껄끄러웠지만 그래도 내 엄마를 돌봐주시는 분이니 각별히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어색한 관계 속에서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새벽에 간병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많이 위독하다는 전화였죠. 전화를 끊고 남편과 아이들을 깨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당직 의사는 저를 보자 마지막 인사를 나누라고 하더군요. 깡마른 엄마 손을 잡고 눈물을 참아가며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엄마는 내 아빠이자 엄마,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눈을 감고 있던 엄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잠시 뒤 엄마는 숨을 훅 뱉어내시더니 바람 빠진 풍선처럼 몸이 푹 꺼지고는
조용히 영면에 드셨어요. 엄마를 잃은 슬픔도 잠시, 몰아치듯 시작된 장례식 일정으로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엄마 지인들과 우리 부부 지인들, 외가 친인척의 외삼촌 지인들, 거기다 아이들 친구들과 지도 교수님들까지 조문객들 발길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찾는 동안 딱 한 사람, 저희 시어머니만 오시지 않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 성격에 여기까지 와서도 내 속을 뒤집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장례식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장지로 떠나기 전에 정리할 것들을 챙기고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엄마 간병을 맡아주었던 아주머니가 간병인복 차림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바로 다른 환자를 맡게 되는 바람에 제대로 인사도 못했다며 저희 엄마한테 인사 좀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참을 영정 앞에 서서 눈으로 인사를 하시던 간병인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는 그러셨어요. 여사님이 가끔 정신이 돌아오실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따님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남편도 부모 형제도 없이 살아도 딸 없이는 못 산다고 하시면서 따님이 당신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따님이랑 지냈던 모든 순간이 행복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따님도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야 하늘에서 여사님이 보시고 안심을 하시죠. 그 말을 듣는데 울컥하고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손등을 쓸어주셨죠. 그런데 그때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였죠. 입맛이 없다. 장지 가기 전에 집에 들러서 고등어 조림 좀 해놓고 가라. 그 문자를 보는데 순간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간병인 아주머니는 한숨을 푹 쉬더니 작정한 듯 말을 이었어요. 내가 사실 오늘에서야 여기 온 거는 다름 아니라 따님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혹시라도 마주치면 내가 못 참고 달려들게 될 것 같아서 여사님과의 정도 있고 해서 이 일은 내가 그냥 덮으려고 했는데 사돈 8인 날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인간을 보니 그냥은 못 넘어가겠네요. 내가 일전에 그랬죠? 돈 봉투 훔쳐간 범인 잡으면 그때 사과 받겠다고. 사과는 안 받아도 되니까 그 범인 제대로 처벌해 주세요. 그러더니 휴대폰을 꺼내 제 폰으로 동영상을 보내셨어요. 하도 억울해서 내가 병실 비우는 동안 휴대폰으로 병실 동영상을 찍어놓곤 했는데 이런 게 찍혀있지 뭐예요. 내가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그냥 가지만 이거 가지고 경찰서에 가든 법정에 가든 아무튼 범인 꼭 잡아서 죗값 꼭 치르게 해줘요. 그게 나한테는 사과하는 길이다 생각하고 알았죠? 간병인 아주머님은 그렇게 장례식장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저는 간병인 아주머니가 보내준 동영상을 재생해 보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동영상 속에는 시어머니가 몰래 병실로 들어와 제 친정엄마 환자복 주머니와 서랍, 베개 밑을 뒤지며 뭔가를 찾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다 돈봉투를 찾아내곤 화색을 띠며 돈봉투를 백에 넣고 병실을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중간중간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도 담겨 있었는데 그건 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걸 보니 뒤통수를 3개 맞은 것처럼 정신이 확 들었어요. 장례가 끝날 때까지 동영상에 대한 일을 비밀에 붙인 저는
장례를 다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시댁으로 가자고 했어요.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제 말에 따라 시댁으로 향했죠. 가는 길에 신우이한테 전화해 당장 신우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돈 문제라고 했더니 밝은 목소리로 알았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신우이가 그러는데 그때 제 전화를 받고는 제가 유산 받은 걸 좀 나눠주려고 그러나 생각했다더군요. 그래서 근무 중인 자기 남편을 불러 친정으로 달려갔더라고요. 1시간쯤 뒤 저희 부부와 제 아들이 시댁에 도착하자 어머님은 버럭 소리부터 치셨어요. 너 지금이 몇 시냐? 너 내 문자 못 봤니? 그래서 이제야 기어오는 거야. 내가 입맛 없다고 고등어 조림 좀 해놓고 가라고 한 지가 언젠데? 다 저녁이 돼서야 오면 어떡해? 너 지금 나보고 굶어 죽으라 이거냐? 그러자 신우이가 달려들어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엄마, 언니 지금 사돈어른 장례 마치고 오는 길이잖아. 다른 날도 아니고 하필 이런 날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떡해? 게다가 언니가 돈 문제로 우리까지 부른 마당에 엄마가 이러면 우리 입장이 좀 곤란해지잖아. 올케 언니, 엄마가 배고파서 성질나 그런 거니까 언니가 좀 이해해줘요. 한 푼이라도 받아 챙길 생각에 신우이는 알아서 설설 기더라고요. 어머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사과하실 일 없으세요?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인하시면 용서는 해드릴게요.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너 뭐 잘못 먹었냐? 장례식장에서 상한 육개장이라도 먹은 거 아니냐고. 그러지 않고서야 네가 나한테 뭐가 어쩌고 저째? 사과하실 생각이 없는 모양이니까 증거를 보여드려야겠네요. 아, 그러고 보니 이 TV도 어머님이 저희 엄마한테 삥 뜯어간 거였죠? 눈이 침침해서 작은 화면은 못 보겠다고 우리 엄마한테 TV 바꿔달라고 해서 받아간 거잖아요. 이 TV가 오늘에서야 제 몫을 하게 됐네요. 저는 85인치짜리 TV에 제 휴대폰을 미러링해서 간병인 아주머니가 보내준 영상 파일을 재생시켰어요. 소리도 최대치로 키워놓은 채로요. 제가 아까 본 대로 어머님이 돈 봉투를 훔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흐르자 그 자리에 있는 식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당사자인 어머님까지도요. 그런데 거기에 어머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놈의 집구석 인간들은 돈도 많지. 정신 빠진 늙은이한테 뭔 놈의 돈을 이렇게 주고 가는 거야. 나야 뭐 매번 꽁돈 생기니 좋긴 하지만 이번엔 이 돈으로 뭘 살까나? 프랑스제 주물 냄비를 살까? 영국제 티세트를 살까? 그 순간 신우이가 주방 입구에 놓인 장식장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럼 그동안 사다 나는 찻잔이며 수입 그릇이 사돈어른 돈 훔친 걸로 산 거였어? 우리 엄마 미쳤나 봐.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말을 더듬으며 눈알을 굴렸고 소파에서 벌떡 일어난 저는 장식장으로 가서 그릇과 찻잔을 끄집어내 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깨? 얼마짜리면 뭐여? 이게 당신 돈으로 산 것도 아닌데 깨면 좀 어때서? 저는 들은 척도 않고 미친 듯이 그릇과 냄비를 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처음엔 악을 쓰며 욕을 하던 시어머니는 제가 프랑스제 고급 식기 세트를 손에 쥐자 달려와 손바닥을 싹싹 비비며 빌기 시작했어요. 예, 그건 안 된다. 그건 돈 있어도 못 구하는 거야. 나도 웃돈까지 주고 산 거라고. 내가 이렇게 비마. 제발 그것만은 깨지 마. 부탁이다.
그 와중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파리처럼 손바닥을 싹싹 비는 꼴을 보니 한심하기 그지 없었어요. 이런 사람 앞에서 지난 20여 년간 숨소리도 못 내고 살았던 제가 한심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든 식기 세트를 머리 위로 올렸다가 그대로 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려서 벽에 세워진 골프채까지 들고 와 그릇을 사정없이 두들겨 깨버렸죠. 그렇게 미친 듯이 장식장에 든 그릇들과 찻잔을 깨부순 저는 그 길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어머님은 절도죄로 경찰서에 이끌려 인근 파출소로 끌려가셨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대로 뻗어서 이틀 내내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했어요. 심신이 너무 지쳐있는 데다 그동안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한 탓이었죠. 딸아이가 끓여온 미음을 몇술 뜨고는 아이들 손에 이끌려 병원 가서 링거를 한 대 맞았어요. 앞으로 있을 긴 싸움을 대비해 링거와 함께 비싼 알부민도 맞았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바로 이혼 서류를 작성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길길이 뛰면서 자기는 이혼은 절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소송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저희 부부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어머님은 절도죄로 기소가 됐어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보내준 동영상이 있으니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죠. 남편은 늙은 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냐고 되려 화를 냈지만 저도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이 성립되었고 두 아이는 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처벌이 두려웠는지 남편과 시누이를 시켜 저와 합의를 보려고 혈안이 되었지만 제가 거절해버렸어요. 결국 초범이기는 해도 죄질이 더러워서 꽤 액수가 큰 벌금형을 받게 됐더라고요. 돈 좋아하는 노인네가 아주 쌤통이다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한 저는 간병인 아주머니가 해준 말대로 제 행복을 찾아 나섰어요. 일단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여행도 다니고 배우고 싶었던 첼로도 배우고 엄마가 쓰시던 화구로 그림도 그리기 시작했어요. 행복한 딸의 모습을 보고 있을 엄마를 생각하면서요. 왜 진작 이렇게 정리하지 못했을까 후회도 들곤 하지만 다 해봤으니 그런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요. 후회만 하기에는 인생이 짧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지키시고 그렇지 않고 나에게 좋지 않은 감정만 주는 인연이 있다면 잘라내는 것도 나를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